마돈나고요. 오늘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아주 따뜻하고 어젯밤에 굉장히 추웠는데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조끼 파카를 입으셨어요? 어젯밤에 추워가지고 샀는데 네. 오늘은 따뜻하네요. 아주. 굉장히 더우실 것 같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지금 더워서 겉옷 벗으셨어요. 아, 네. 거기 또 우도시 또 있네요. 아, 네. 아니 제가 웃은 게 슈퍼바이저님 우리 녹음실 말고 옆 녹음실 한참 녹음 중인데 문 벌컥 열고 들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에티켓.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욕 엄청 먹고 지금 아, 코가 쭉 빠져서 앉아 계십니다. 저 풀이 쭉 네네. 주셨어요. 예. 아, 힘내세요. Cheer up. 예. 찬희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을 잘 들어왔습니다. 찬희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요새 뭐 단풍이 요새 참 좋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 하더라고요. 청평사 춘천에 청평사 가는 길에 네. 단풍 사진을 올렸는데 페북에 네네.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안 다녀오셨어요? 형 지금 하품하셨죠 지금? 아니요. 한 20년 전에 네네.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기억이 아리까리해서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풍 구경 못 하고 또 가을을 그냥 보내는 거 아닌지. 네네. 찬희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네, 그렇죠. 한 줄잡아 대여섯 번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주로 얘기한 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뭐 네네. 시리즈물로 나갔다고 해도 음흠.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여하신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은 그 네 가지 축 중에서 네. 두 번째 것, 네. 일자리 중심 경제,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하기사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어쩌면 일자리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인노동에 맞물려 있지 있죠, 않나. 지금. 예, 그 이런 정책은. 생각이 들기도 네.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 관련된 주제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줄이는 방안이 뭔지, 그렇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일자리다운 일자리인지, 그렇죠. 질. 예, 네. 질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 수는 있는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슈퍼바이저님 최근에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최근에 한번 뭐 나와 있는 연구물 중심으로 좀 따져볼까요? 프레이 앤 오스봄이라는 오스봄? 프레이라는 사람하고 예. 오스봄이라는 사람이 같이 네. 연구했던 네, 얘기죠. 네, 네. 2013년 연구물이에요. 근데 연구 방법론은 컴퓨터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따진 겁니다. 아하. 컴퓨터 가능성이 높으면은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일자리 네. 47%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소멸할 위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이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컴퓨터화 가능성이라는 이 방법론을 국내 고용에 적용한 분이 있습니다. 김석원 2016년 연구인데요. 국내 고용 63%가 고위험군에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3%요? 그렇죠. 아니 미국은 47%인데 한국이 한국이 훨씬 63%라고 하면 훨씬 높은데 그럼 그만큼 컴퓨터 의존도가 높다는 건가? 무슨 그렇겠네요, 얘기죠?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일 거고요. 미국보다 훨씬 많은 고용이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성이 앞으로 있다라는 거고 이건 아마 한국의 산업 분포하고도 관련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연구에 따르면요. 사무 종사자, 그다음에 장치기계 조작하는 사람들, 조립하는 사람들, 판매 종사자 등의 업무는 거의 컴퓨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70% 이상의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아, 이렇다를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이 직종에 계신 분들이 네.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50대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20, 30대면 좀 덜컥하네요. 예, 덜컥하죠. 네네. 이 전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스펙 쌓고 있는 친구들 네네. 걱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직종도 많겠지만 우리 고위험군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되니까. 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의 2016년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네, 주요 15개국 네. 371개 기업 인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꼭 객관적인 뭐 팩트라기보다는 네, 네. 그 사람들이 추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 거죠.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2015년하고 20년 사이에 7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기는 거는 200만 개밖에 안 돼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여기 예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새로 직종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510만 개 정도가 감소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렇다는 사실이네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결국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일자리 없는 사회, jobless society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소득. 두 번째로는 오늘 얘기할 일자리 보장. 네네. 영어로 job guarantee라고 합니다. 네. 우리 guarantee를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두 개를 결합하자. 이런 정도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슈퍼바이저님,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일자리 보장을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은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 보장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굉장히 많은 다수는 기본소득 보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몇 분들만 기본소득과 이제 일자리 보장을 같이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종 고용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요. 주로 공공 서비스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이분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민스키라고 있습니다. 민스키 유명하죠. 들어봤습니다. 네. 네. 펀지 펀드 뭐 이런 이론들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민스키에 따르면 최종 고용자인 정부는 뭐 장단기 경기 전망에 의존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에서요. 네. 무한 탄력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이제 미주리 대학 캔사스시티 캠퍼스라든지 네. 바하트 대학의 제롬 레비 연구소, 뭐 제롬 레비 연구소는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어쨌건 뭐 이런 연구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0년대에도요 갈레츠키 같은 사람이 차입을 이용한 공공투자라든지 소비보조 등 정부 지출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무한 탄력적인 노동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 X 독립 변수가 1 변화했을 때 네, 1보다 커지게 변화하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네. 1보다 모자라게 변하는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게 변화했을 때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요. 네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한 탄력적이라고 하면 네. 그래프상으로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선에서 무한 탄력적이라고 하면 네.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노동 수요가 무한정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쫙 늘릴 수 있다. 계속 늘릴 수 있다.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무한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이렇다 방송을 하면서 알고 있기로는 케인즈주의라는 게 실업 해소와 고용 증가에 있어서 시장보다는 정부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포스트 케인즈주의라고 하셨잖아요. 케인즈주의 뒤란 얘기죠. 포스트 네. 케인즈주의. 이후, 예. 그럼 포스트 케인즈주의 이런 일자리 보장 정책은 정통적인 케인즈주의랑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일단 이거 역시 포스트 케인즈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건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총수요를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 민간 고용이 증대하고 승수 효과가 생긴다. 그럼 실업이 없어진다. 이런 구조입니다. 어쨌건 여기서는 민간 고용이 중요하죠.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은 승수 효과가 생겨서 소비가 늘고 그럼 민간 고용이 는다 이런 방향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일자리 보장 정책을 주장하는 일부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승수 효과를 통해서 민간 고용 증대를 노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실업자를 고용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수준의 수요 창출을 정부가 직접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 이전에 최소 수준의 수요 창출은 아예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적 케인즈주의는 정부 지출로 국민의 소비 능력을 높여서 민간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 뭐 이런 방안이라고 하면 일자리 보장 정책은 그 돈으로 직접 정부가 고용을 늘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고용자로서 정부라고 말하는 그래서 거죠. 정부가 최종 고용자다. 네. 그럼 찬희 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도 정부가 곧 최종 고용자 기조에 입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종 고용자가 영어로 employer 이게 고용자죠. 네. of last resort예요. 요즘 단어가 좀 어려운데 라스트 last resort의 원래 뜻이 네. 최후로 의지한다. 아. 최후로 의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즉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안 해주니까 고용이 네네. 창출이 안 되니까 음.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고용자가 정부다. 이게 최종 고용자 정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그러니까 민간 이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해 버리는 뭐 정규직은 비정규직은 하여튼 정부가 정부가 직접. 고용을 직접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보장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정책 이론 용어예요.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네. 일자리를 만든다. 그럼- 이거를 잡 네. 개런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포스트 케인즈주의의 용어 라고 이론적 봐야 되겠죠. 용어다라고 예, 그렇게 봐야 봐야죠.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일자리 중심 경제편이 이제 두 번째 편인데요. 네.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있는데 네. 가장 핵심적 주장이 뭐냐? 네. 대통령 직속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실제로 설치를 네, 했죠. 이미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네. 그게 써 있어요. 그게 정책 방향에 실제 저 경제 상황판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네. 직접 정부가 일자리를 챙기겠다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공공부문이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최종 고용주 정부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분야로는 네.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기 쉬운 부분, 예를 들면 국민 안전, 네. 경찰, 소방 같은 치안, 네. 복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지자체 공무원을 확충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도 다 방향에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네.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죠. 공공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공무원은 17만 4천 명 증원한다. 네.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34만 명 늘린다. 이거 이제 음.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포스트 케인즈 이론의 공공 일자리 보장 이론의 구체적인 형태다. 한국적 아.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일자리를 강조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죠. 과거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보수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이라는 것은 민간 일자리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일종의 복지 회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낙수 효과 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복지에 쓸 돈을 갖다가 기업에다. 기업에다 해서 민간 일자리가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다.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뻔뻔스러운 용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야. 그러니까 이런 아, 복지는 물론- 복지고 일자리지. 그렇죠. 아, 나 진짜. 물론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기 때문에 그전 정부보다는 복지를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화됐는지는 또 딴 문제인데 네. 어쨌건 정책 목표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보장 정책을 중심에 놓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과 관련돼서 민간이 하게 된다라는 식의 경제 흐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먼저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 책임을 지고 나면은 민간에도 이게 확산이 될 거다라는 건데 이게 일자리 보장 이론의 전체 구조하고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은 일자리 보장 정책만은 아니고요.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 확대 정부 주도에 이거 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그렇죠. 투트랙입니다. 도시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 민간 일자리 개수를 늘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개수가 늘어나고 잡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공공 일자리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보장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부분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소득이 많이 줄면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실행 대안들이 좀 불분명하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줄이자는 말은 못하고 그냥 법정 네. 노동시간을 준수하자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네. 일자리 개수가 늘어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보장에 오늘 난 기사인데 공항공단에서 네.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전환하는 네. 게 첫 번째 제 일성이었죠. 네, 네. 오늘 이제 신문 난 거 보면 그걸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에서 아. 고용하는 걸로 한다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아이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면 간접 고용이지 사실 그러면 그게 그렇죠. 직접 고용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하튼 제 걱정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걱정은 되는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 일자리 보장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제 그에 앞서서 일자리 없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도 제시되었었잖아요. 이렇다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기본소득론자들은 일자리 보장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한번 잠깐 좀 언급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되게 네. 비판적이죠. 아이로에서 28년 이상 근무했던 가이스탠딩이라는 기본소득 주요 논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과연 일자리가 한 사람의 삶에서 뭘 뜻하느냐 이걸 따집니다. 일자리가 단순히 소득의 원천이냐 아니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삶에 중요하냐 음흠.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어허허. 이게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스탠딩이 주장하는 이제 통계는 미국 피고용자 중에 3분의 1만 자기 일자리에 만족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5분의 1만 그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분의 1인데 5분질이라고 하니까 참 네. 정겹네요.
말투네요. 어르신 말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5분의 1. 예. 가이스탠딩은 뭐 어떤 통계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학자가 조사한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거 조사한 건 아니고 인용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일자리는 소득 원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소득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일자리 보장론의 이제 가치 기반인데 네,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아 일자리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예. 저는 동의해.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일자리의 가치는 그럼 뭐냐를 이제 따지는데요. 가이스탠딩은 네. 일자리의 가치가 과연 내재적 가치인가? 네. 그거 아니다. 오히려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희소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생기는 외적 가치에 가깝다라는 아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일자리 보장이 유급 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생각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제가 판단해 보자면 어쨌건 일자리 보장이라는 거는요 노동할 권리, 노동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노동 여기서 이제 노동이랑 레이버인데요. 생계노동이죠. 생계노동 또는 유급노동인데 네. 네. 유급노동, 생계노동이 한 사람의 삶에서 아주 내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소득 원천만이 아니라 네. 네. 정말 그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냐, 음. 이 문제에 대해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네. 노동이 인류의 유적 본질이라고 했을 때 네. 그때 그 노동은 이 가이스탠딩이 얘기하는 이 레이버가 아닌 거죠.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막스한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적 형식은 웨이지 레이버, 그러니까 임금 노동인데 네. 네. 그때는 이제 임금 노동 위엔 딴 게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 웨이지 레이버, 임금 노동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유급 노동, 생계 노동 그리고 소득 원천으로서의 수단적인 그 도구적인 노동의 뜻과 네네. 그다음에 인간의 자연 대사 활동으로서 네. 네. 본질적인 활동으로서의 유적인 속성이 이게 네. 결합돼 있다. 아하. 하나 속에 두 가지 속성이 결합돼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어떻게 탈피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게 막스의 생각이었던 거죠. 네네. 하기사 우리 노동에는 왜 생활 노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활 노동이라고 하나요? 먹고 자고 또는 싸고 창조적인 활동들. 그건 이제 그러니까요. 재생산 활동이라고 해야 되고요. 아, 네. 네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동이 더 이제 행복감을 주고 내적 가치를 더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이 생계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하기 싫은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일자리는 결국 소득 제공 말고는 특별한 가치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가이스탠딩 같은데 생각하는 거네요. 네.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소득을 제공하고 유급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 것은요. 아까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되게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자리 보장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에 비해 그게 뭔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본소득은 이런 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네. 정부가 직접 하는 일자리 보장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 중에 네, 이제 제일 네. 많이 얘기되는 게 첫 네.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거예요. 비용은 적고 효율은 네, 높다. 효율은 네. 높다. 사회복지론자들이 효율? 많이 쓰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뭐 네. 당연한 거겠죠. 일자리 네. 보장이라는 것은 일자리 없는 사람을 타깃층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우 제한된 인구 계층 인원이 적죠. 네, 일단.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비용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다음에 타깃층의 소득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보다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필립 합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근데 과연 이 소득 개선 효율성이 높은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비용이 좀 덜 들까요? 글쎄요, 임금만 계산을 하면은 저비용이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하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임금 이외에도 기획비라든지 일자리 만드는 거 기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도 해야죠. 감독 비용, 설비 자재 비용 등 여러 가지 간접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결코 저비용이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분들 월급도 나가네요. 뭐 기타 외주도 줘야지, 뭐 맞아요. 공용역 줘야지, 뭐 예. 많습니다. 예. 사무실 만들어야죠. 네. 하다못해 그러니까요. 서비스직이라 하더라도 뭐 그렇죠. 설비 투자도 들어가죠. 자재 비용 들어가고. 근데 어쨌건 간에 간접 비용까지 고려한 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비용이 많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게 일자리 보장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세금 내죠. 아, 또 이건 빼야 돼요. 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월 마이너스. 총 비용에서. 아, 비용에서 마이너스.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일자리 보장 정책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판매에서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어허, 네, 그건 또 빼야죠. 아, 그러네요. 음. 예, 그래서 순비용은 간접 비용을 합친 것에 수익과
정부가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뺀 겁니다. 근데 뭐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네. 만약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아하. 네네. 이 순비용 값이라는 것은 총비용, 간접비용까지 고려한 총비용과 거의 일치할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거의 뭐 없다라는 거죠. 플러스는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일자리가 완전 고용, 그러니까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에 불구하고 생산성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뺄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네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개 일자리 보장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그 최저임금 선인데요. 네네. 이 사람들이 거의 면세점일 경우에 이 사람 세금을 과연 얼마나 더 낼 수 있느냐 그럴 이 수 문제도 있겠네.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실제로 비용이 마이너스가 별로 없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네. 간접 비용까지 합쳐야 비용이다. 그러니까 음. 비용이 많다. 공격하고요. 이걸 이제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네네. 그렇지 않다. 일자리 보장을 고용된 사람들 세금 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면은 그것은 네네. 이득이니까 아하. 그것은 빼야죠라고 답을 합니다. 네네. 아. 근데 세금은 거의 면세율에 가깝고 네네. 생산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 일자리 보장도 생산성 경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 그렇겠네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 보장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만 타깃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게 당연한 거죠. 보는데 그러니까 비용을 그걸 네. 따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좀 수위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을 비용이 많이 든다 할 때 사람들이 약간 조세 환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180조를 예를 들면 기본소득으로 준다 할 때 네네. 180조가 다 비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다. 그래서 예, 따지고 그렇죠. 보면 말이죠. 180조 지급액이 전부 다 비용이 아니죠. 정확히 비용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개인별로 더 낸 세금이 있겠죠. 네네. 거기서 자기가 받은 돈은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까 저기서 뭐 판매 수입은 나온 게 빼듯이 네네. 자기가 받은 돈은 빼야 되겠죠. 이게 진짜 비용이죠. 그걸 다 더하면 맞아. 네,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증세 동맹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네. 상위층이 좀 세금을 좀 더 많이 그렇죠. 이렇게 냈을 경우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네. 사실상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보다 더 낸 것만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 상당수는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고 네. 또 뭐 잘 알겠지만 기본소득은 또 행정 비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빼야죠. 주니까. 기본소득위원회라고 없어요. 네, 별로 네. 안 만들어요 그런 거. 그리고 선정에 드는 어떤 행정 비용이 거의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드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략 200조 기본소득이다 그러면은 네. 순부담, 순비용은 10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아마 네. 뭐 일자리 보장보다는 아마 비용은 더 들 거예요. 큰 사회 전체. 그 사회 전체니까 당연한 건데. 네. 근데 너무 그거로 인한 이득이 많죠. 근데 그걸 그렇게 단순 비교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보장이 이제 이게 사회복지론자들이 네.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사회성원 전체에게 안정적 소득을 주고 일자리 보장은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특정 실업자에게만 유급노동 일자리를 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뭐 자명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근이죠. 네, 당근입니다. 네,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야 뭐 저도 당연히 기본소득. 뭐 덕후께서는 당연하시고. 네, 네. 근데 지금 일자리 보장이 저비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해 주셨는데요. 고효율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을까? 네, 일단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면 이게 네. 일종의 임금 최저선,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최소한 이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자리 보장론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이 임금 최저선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실업부조 액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형성이 됩니다. 열등차별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이게 높으면 다 실업 상태로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실업부조보다는 높으니까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많이 최저임금 주겠죠. 수준이니까 네. 보다 많은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득 개선 효과는요, 현재의 선별적 사회 부조, 즉 실업급여와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실업급여보다 많다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급 수준이 높은 기본소득 모델하고 비교하면 소득 개선 효과는 기본소득 모델이 훨씬 더 재분배 효과가 클 거고요. 소득도 훨씬 많이 개선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지급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게 유급 노동의 참여와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유급 노동에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이 또 더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그만큼 노동 수요가 있느냐, 일자리가 있느냐는 건 딴 문제이지만 네. 하다못해 파트타이머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적 총소득은 기본소득 플러스 노동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사실 총소득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선 효과가 기본소득 모델이 훨씬 높고
또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높을 경우에는 훨씬 더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일자리 보장은 실업급여보다는 소득 개선 효과가 크겠지만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보다는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고 예.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네. 총소득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기본소득이 훨씬 개선 효과가 크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노동소득을 더하니까. 네. 네. 네네. 제가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슈퍼바이저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예, 그리고 일자리 보장의 또 다른 장점으로 주장되고 있는 게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 장점이 일자리 보장론이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거시경제를 안정화한다는 건데요. 네. 기본소득은 오히려 거시경제를 불안정화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사람들. 아, 그래요? 근데 네. 반면에 이제 일자리 보장은 거시경제를 안정화한다. 는 건데요. 체르네바라는 분인데 거시경제 안정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근데 기본소득은 이게 없다.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굉장히 경제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레비 연구소도 최근에는 루즈벨트 연구소랑 함께 네. 기본소득 도입을 할 경우에 굉장히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정반대되는 의견을 이분이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13년경에 연구소에 있을 때 그렇게 쓴 글이고요. 왜 그런가 따져보자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통화 가치가 안정화된다고 주장해요. 일자리 보장을 하면 네. 예.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된다. 어. 그러니까 가격을 고정시키는 다시 일자리 보장 안에 내장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분이 들고 있는 애인데 정부가 노동자 한 명을 연간 2,000시간 일을 시키고요. 네. 연봉 2만 달러를 준다. 음. 그러면은 이 통화 가치는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된 노동과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달러는 1노동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2,000시간 노동시키고 2만 달러 주니까 네, 네. 10달러를 1노동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보장 정책에서 화폐 가치는 그 화폐로 고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노동시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 정책이 공공부문 가격만 결정하고 나머지 가격은 민간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지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건 공공부문 임금이 처음부터 선 결정되기 때문에 네. 통화 가치를 고정시키는 다세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000노동시간이면 10,000달러가 되고 10,000노동시간이면 10만 달러가 되고 그렇죠. 딱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정해지네요. 예, 고정적으로 정해지니까 네, 이게 네. 일단 10달러는 1노동시간 예를 들어 2,000시간 일하고 2만 달러 받는다 할 때 이게 먼저 정해지니까 화폐 가치와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결정되는 섹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 전체에 대해서 안정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화폐 가치를 안정화시킨다라는 약간 주장을 계획 합니다. 경제적 느낌을 줍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잘 이해는 안 가네요. 뭐 이제 왜 이해가 안 가는지는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아, 이렇게 그-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두 번째는 경기 역행적 자동 안정화 장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말 어렵습니다. 말 쉽게 좀 자, 풀어볼까요? 경기 역행적 그러니까 자동 경기가 안정화. 일자리 보장이 경기가 나쁘면 늘어나는 거고요. 네.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 보장이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의 지출이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더 설명해 설명하세요. 볼까요? 안 되겠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요. 그럼 네. 민간에서 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노동자들을 정부가 고용해요. 네. 그럼 정부 지출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지만 고용을 했으니까 정부가 네. 노동 소득도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노동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게 되죠. 아, 경기 네네. 역행적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아. 하강이 부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왠지 이게 밑돌 빼서 윗돌을 껴놓고 어쨌건, 막 이런 예. 기분. 근데 경기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겠죠. 움직이죠. 네. 네. 근데 민간 실업이 이렇게 부양이 돼 갖고 민간 실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자리 보장 재정을 줄여요. 아, 그러니까 네. 재정 적자는 늘어나지 않고 민간의 일자리로 바뀌는 거죠. 아, 이게 자동 안정화네요. 이게 자동 네, 안정. 자동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렇죠. 네, 경기를 네, 네. 부양시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행적으로 매우 움직이네요. 이렇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무한 말 되는- 말 탄력적으로 되는데요? 완전 고용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말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제 완충 절양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경기에 완충. 대해서 네, 완충, 절양, 절양. 절양. 아, 완충 효과를 주는 이게 저수지구시를 한다 이거지. 버퍼 스톡이라 그러죠. 네, 버퍼 스톡. 네, 버퍼 스톡. 아, 예. 그렇구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질문 하나 중간에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거시경제 안정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통화 조절과 재정 지출 그쵸. 조절의 기능이 네.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통화 가치 안정하고 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재정 지출을 조절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사실 뭐 거시 경제 현상이라는 게 뭐 국민 소득이라든가 네, 물가, 고용, 통화량, 뭐 국제 수지, 네, 뭐 좀 더 넓게 보면 경제 성장 이런 식의 범주를 거시 경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정부가 쓰는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두 정책이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니까 네. 이 두 개의 정책적 측면에서 네. 일자리 보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 네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신 거네요. 아까 체르네바? 예.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네. 완전 동의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거시경제 조정에 기여한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긴 좀 한데. 그럴듯하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슈퍼바이저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맹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만약에 공공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다 이 말씀을 했죠. 어쨌건 이 국가를 최종 고용자로 하는 공공 일자리에도 노동력 절감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감성 노동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의한 대체성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런 네. 직종조차 점증하는 자동화 위험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바이저님 이 얘기하니까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감성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 얘기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엄마보다 더 책도 잘 읽어주고 아이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빈자리를 느끼면서 막 되게 이제 위축되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 로봇한테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읽어줄게 그러니까 로봇은 엄마처럼 서두르지 않아 이러면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로봇가 엄마를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대신에 사랑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영상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감성 노동도 다 예. 자동화 위험에 사실 놓여 있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교육자가 사라지질 않겠지만 티처가 아니라 멘토가 될 거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실제 실무적이고 내용을 배우는 것은 디지털화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럴 많이 가능성이 합니다. 매우 높습니다. 어쨌건 국가가 근데 이 노동력 절감 기술의 진보를 앞장서서 가로막거나 속도를 줄 수는 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국가가 러다이트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계속 공공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쪽에서는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일자리가 되고 당사자한테도 별 큰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게 그 굉장히- 공공근로 있었을 때요. 그렇죠. 추로 사업 같은 거 자원- 풀만 뽑잖아. 네. 근데 이 풀 뽑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자기는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족감이 없죠. 예,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그냥- 거죠. 네네네. 네. 그냥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나을 그렇죠. 수 예, 있어요. 그냥 네. 주지 왜 그 주지. 시간에 대학 펼쳐서 풀 맞아. 뽑아야 되냐고. 인류 낭비죠. 인류 낭비. 네네. 네. 그런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거시경제 안정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를 들었던 건데 하나는 통화 가치의 안정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버퍼 스톡, 또 완충 저장 기능, 그러니까 경기역, 행적, 자동 안정 장치 이 두 가지였는데요. 각각 따져볼까요? 네. 네, 네.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킨다. 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방송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거는 네. 슈퍼바이저님 안 어려워요. 말씀이시고요. 네. 저희 일반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어렵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쉬운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의 일 노동 시간은 네. X 달러다.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시장적으로 사전에 국가가 먼저 확정하자.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확정하고. 일종의 다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쉽죠. 네, 여기까지는 근데요. 이해됐어요. 요놈의 1달러의 구매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장 경제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상품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하된 노동 시간량으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뭐 오직 그렇게 들어간 시간에서 계산된다라는 전제에서만 이게 맞는 설명인데, 리카르도인가 무슨?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시장에서 일어나는 교환은 사실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산다 그럴 때 핸드폰의 가격은 지금 현재 핸드폰이 어떤 노동 시간을 가지고 생산되고 있느냐, 네. 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생산될 건가, 그런 다양한 시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산하는데 노동자 노동 시간이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환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과 달러의 등식은 만들 수 있지만 예. 네. 달러의 통화 가치는 그렇죠.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예, 아니다 이런 즉 말이죠. 달러의 구매력에 대해서는 고정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 시장이니까. 네. 예. 예. 만약에 모든 생산을 국가가 다 장악한다. 네. 옛날 소비에트 사회주의 경제죠. 그러면 되겠죠. 공공일자리가로 네. 한다. 네. 또는 뭐 최소한 공공일자리가 네. 뭐 네. 직업의 잡의 뭐 50~60%가 돼갖고 지배적인 형태다. 네. 네.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통화가 통화 가치 찬찬히 기여를 못하죠. 안정화에 이게 뭐 네. 되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완전히 사전에 다 계획할 수 있지 않은 이상은 네. 네. 사실은 통화 가치는 통화의 구매력이고 그것은 사후적으로밖에 결정이 안 된다. 아무리 국가가 통화량 1과
노동시간 X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확정한다고 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완충 절약 기능. 경기가 나빠지면 좀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네.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 좀 제공하는 거 좀 줄이고 그래서 네네. 민간으로 좀 넘어가게 하고 이런 기능 이걸 반드시 일자리 매개로 설계할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융 매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다른 뭐 경제 정책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또는 뭐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 네, 그 네. 영국 노동당이 주장하듯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화폐를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일자리 매개로 해야 되는 이유는 별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 매개로 왜 하려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소득은 노동 아니면 지대 아니면 네, 네. 이자, 네. 이윤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땅도 없고 공장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네. 소득이라는 것은 유급 노동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다라는 지금까지의 사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무리 생산성이 낮건 높건 불필요한 일자리건 그러니까요. 좀 개인들한테 만족감을 전혀 주지 않는 일자리건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국가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득은 일해서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게 그런 일종의 얘기네요. 20세기적 도구마 같아요. 그것도. 도구마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케인스주의 초기 때 뭐 1940, 50년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네, 네. 사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슈퍼바이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정말 공연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재정 투자를 어차피 하는 건데 재정을 네네. 쓰는 건데 그걸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만든 다음에 네네. 다시 그게 세금으로 거두려서 그게 또 판매되기를 기대해서 네. 그래서 소득을 늘리려는 게 참 괜한 그러니까요. 수고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비유가 떠올라요. 이게 뭐 각각의 이제 학파의 주장을 한번 비유를 해보면 네. 폐광이 됐어요. 광산이 폐쇄됐어. 그래서 이제 영국은행이 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네. 보유하고 있는 금을 딱 묻어. 야 기업들 보고 파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케인즈의 정책이라는 거죠. 케인즈가 그 말을 직접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 케인즈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공공 투자를 늘려서 네. 민간 자본들이 사실은 수요를 창출하게 노동 수요를 네네. 창출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비유가 가능한 거죠. 네. 예. 정부의 돈을 금을 기업이 파가라.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광이 되면 이제 노동자가 실업자가 됐겠죠. 네. 실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네. 이 실업자한테 그냥 공공 이전 소득을 준다. 이게 이제 서구식, 서유럽식, 네네네. 북유럽식 복지국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예. 네. 그다음 이제 또 다 방법을 달리해서 네. 폐광이 또 됐어. 음. 이때 영국은행에 금을 묻는데 네. 이번에는 기업이 파가도록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네. 그 노동자 보고 금을 파라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일자리 보장이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그냥 영국은행 금을 얘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바로 나눠주는 거. 폐광에 묻을 필요도 없는 아, 거예요. 뭘 묻은 것도 파국을 해. 발굴처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그래서, 비유하니까 음.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야기 활용해야 되겠다. 네네. 주민들 만나면 기본소득 설명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자리 보장론자들의 주장하고 그 반론을 슈퍼바이저님의 반론을 검토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일자리 보장 얘기를 더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